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성신여자대학교의 장진영입니다. 1, 2회차 강연해 주셨던 허경준 교수님 제자고요. 제가 강릉에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 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허균 전집 출판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을 했었고, 그때 배웠던 문중 어르신들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들, 나치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난설원 특강으로 여기 강릉 시민 분들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굉장히 긴장됩니다. 다 이렇게 어르신들이고 이렇게 매의 눈으로 보고 계셔서 네, 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촬영까지 하고 있어서 네, 굉장히 떨리는데요. 오늘 제가 사실은 강연을 준비하고 허경진 교수님께 제가 이런 강연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PPT를 보더니 너무 많다. 이러면은 싫어한다. 그래서 중간에 쉬고 천천히 해라 했는데 방금 설명 하신 거 이사장님께서 하신 말씀 들으니까 안 싫어하실 것 같고 준비해 온 얘기 다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 이러지 마시고 제가 좀 말을 빠른 편이긴 한데 좀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연 제목은 난설원에 대한 평가와 그 의미입니다. PPT, 자료집에도 지금 PPT 그대로 수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글씨가 좀 작으니까 화면 보시면서 같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순서입니다. 먼저 여성 시인 난설원의 시세계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난설원과 허균 당대의 평가, 그리고 17세기의 평가, 18세기 이후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강의 개요를 먼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미리 읽어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난설원 허초이, 우리 지금 다 알고 있고, 그죠? 다 많이 알고 계신 건데요. 내용인데요. 여성 시인으로서 당대 조선 그리고 중국에까지 명성이 있었습니다. 명성이 아주 높았고 중국, 조선, 일본 세 나라에서 시집이 편찬된 유일무이한 시인이었죠. 자연히 당대나 후대의 시화는 한시 비평서입니다. 그 시화나 각종 기록 속에 난설원과 그의 시에 대해 평가하는 말들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평가들은 여성 시인 난설원의 어떠한 점에 주목했을까? 또 그것들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번 강의에서는 난설원에 대한 다양한 평가, 조선시대의 평가입니다. 평가를 살펴보고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합니다. 자, 먼저 여성 시인 난설원의 시세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리가 네, 첫 번째 시는 궁사라고 하는 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우각 아래 아침 해 막 비칠 때 궁녀들 비를 들고 참깨를 쓰네. 한낮에 대전에서 조서를 내리신다고 발경으로 여성스를 오라 부르시네. 네, 정말 같이 읽어주셨는지 정말 기쁩니다. 네, 이런 시인데요. 자, 설명 한번 보고 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궁사라고 하는 시는 한시의 시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궁중 생활을 소재로 쓴 시고요. 대부분은 궁녀들의 외로움, 그리움 같은 것을 담아 애상적인 정조로 쓰는 시입니다. 당나라 때 유행했고요. 난설원은 궁사 20수를 남겼고 허균도 궁사를 100수나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궁녀들의 생활을 상상해서 쓰는 것이죠. 허균이 지은 궁사는 실제 궁녀 경험이 있었던 한 노파의 이야기를 듣고 지었다고 하는데요. 난설원의 이 궁사는요. 아까 첫 번째, 지금 궁사 20수 중에 첫수인데요.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천우가 가래 아침 해 막 비칠 때, 막 아침이 되었을 때 궁녀들이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낮에 대전, 벌에서 임금께서 명령을 담은 글, 조서를 내리신다고 그 조서, 임금의 명령을 담은 글 누군가가 글을 쓰겠죠. 초안을 쓰겠죠. 그 초안을 쓸 여상서를 어서 오라고 부른다라는 내용으로 첫 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여상서가 누구냐면 예전 중국 후한 삼국시대 후조 이런 옛날 나라들에서 글을 잘 짓는 여성들을 선발해서 여상서라고 하는 벼슬을 줬다고 합니다. 문서를 검열하는 역할을 했던 여성 문인들이죠. 당연히 조선에는 없는 직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시에서는 임금이 문서를 기초한다고 조서를 기초한다고 여상서를 어서 오라고 불렀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궁사 20수는 사실 이 여상서의 눈으로 본 궁중생활입니다.
이 여상선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난설원 자신을 투영한 것이었죠. 실제로 조선에서는 이런 여상선한 직이 당연히 없었고 고대, 중국 고대에 있던 직인데 이렇게 글을 잘 써서 임금의 명령을 받아 글을 쓰는 문인으로서 자신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죠. 난설원의 유명한 대표작 글 제목 혹시 기억하실까요? 시 말고 산문. 네, 광안정 백옥루 상명문이 있죠. 그 광안정 백옥루 상명문이 난설원 자신이 옥황상제에게 불려가서 백옥루라고 하는 새로 지은 건물에 상명문을 쓰는 그런 형식이었죠. 옥황상제에게 불려가 글을 쓴 것처럼 임금에게 불려가서 글을 쓰는 자신의 모습. 글쓰기의 주체로서의 자기 자신을 제1수에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성시인 난설원의 자의식입니다. 글을 쓰는 주체죠. 자, 또 하나 유명한 작품이죠. 빈여운 가난한 여인의 노래입니다. 전체 4수로 되어 있고 그 중에 네 번째 수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손에다 발을 쥐고 옷감을 나누며 밤도 차가워 열 손가락 고바오를 남들 위해 시집가로 짓는다지만 행하다가는 홀로 자세를 찾아서. 자, 이 빈여움의 주인공 여성은 바느질 솜씨, 길쌈 솜씨가 아주 뛰어나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안 알아주냐면 이웃 사람들이 몰라주고 중매쟁이도 몰라줘요. 이 시는 사실 가난한 여인의 그 가난한 모습을 슬퍼한다기보다는 재주가 아주 뛰어난데도 가난해서 시집을 못 가는 중매쟁이들이 알아주지 않고 이웃 사람들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서름을 담고 있습니다. 본인은 열심히 옷을 짜지만 다른 사람의 시집갈 옷을 짜는데 내가 시집갈 옷은 짜지 못하고 내가 옷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자, 사실 자기가 생산한 그 노동 생산물, 곡식이라든가 옷 같은 것들을 그 생산자가 갖지 못하고 관리라든가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이런 내용은 옛날 고시부터 있던 주제입니다. 난설원이 새롭게 만든 건 아니고요. 그리고 채치원의 강남역 같은 시도 있고 그런 빈녀라든가 농민의 형상은 사실 지식인들이 재주를 갖고 있으면서도 인정받지 못한 불우한 지식인들의 형상을 투영한 것인데 난설원의 경우에는 재주가 있으면서도 결혼하지 못하는 독습공방한 이 여인의 모습은 바로 16세기 조선에서 재주를 갖고 있지만 여성이어서 사회에 나가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담겨있다. 난설원의 모습이 담겨있는 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명한 체령곡이에요.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가을 긴 호수에 벽옥 같은 물결 연꽃 깊은 곳에 목란배를 메어두었네. 남군 만나 물 건너로 연밥을 던지다가 멀리 남에게 들켜 한나절 부끄러워하네. 들어보신 적 있는 난설원의 시입니다. 자, 체련곡이라는 것은 연밥을 따는 노래예요. 연밥을 따는 노래고 악부풍의 시입니다. 이 악부라는 것은 예전 한나라 때 악부라는 관청이 있어서 백성들의 노래, 민요를 채집해서 그 노래 말에 얹어가지고 불렀다고 해요. 자, 그런 전통을 따서 그 문인들이 옛날에 민요와 같은 형식으로 지은 노래가 악부시입니다. 이 체령곡은 처녀 총각들이 연밥을 따며 부르는 사랑 노래인데 이제 후대 사람들이 그런 노래 가사를 많이 지어서 불렀던 것이죠. 난설원의 이 체령곡도 당연히 자신의 경험은 아니고요. 민중들의 그런 사랑 이야기를 읊은 시입니다. 원래 악보라고 하는 시가 이 점잖은 사대부들이 사랑과 욕망, 애정 이런 것을 노래하기 위해서 택하는 형식이에요. 직접적으로 자기가 사랑을 이야기하면 좀 그 격이 떨어지니까 민중들의 노래다, 백성들의 사랑이다 해서 악부시를 많이 지었던 것이죠. 특히 당나라 때 이런 악부시가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이 난설원은 당나라 때 시풍을 따른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악부시를 많이 지었고 체련곡도 그런 시입니다. 근데 이 시를 보시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성의 모습, 소박한 시골 처녀인데 굉장히 대담해요. 보통 체련곡에서 이렇게 남녀가 사랑을 노래해도 이제 여성은 보통 그 애정의 대상이거나 또는 아주 예쁜 모습 이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 여인은 아주 어린 여자겠죠.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가지고 연밥을 던져요. 그 연밥의 연자가 그 사모할 연자하고 음이 같아서 구애를 할 때 쓰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밥을 던지면서 구애를 하는 건데 그 모습을 남에게 들켜서 하루 종일 한나절 부끄러워했다 이런 모습인데 굉장히 솔직하고 자기 욕망에 충실한 그런 여성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또 이런 것들이 다른 남성 시인의 체련곡보다 더욱더 생생하게 묘사된 난설원만의 그런 개성이 담겨있는 그런 체련곡입니다. 이 시를 보면 이제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여성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난설원의 시 몇 수 중에서 이렇게 여성 시인으로서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시는 추천사, 추천사는 그네뛰기 노래라는 뜻인데요. 추천사 두 수 중에 두 번째 수입니다. 그네를 1수는 그네를 띄는 모습이고요. 제2수가 그네를 다 띄고 나서의 모습이에요. 그네뛰기 마치고 수놓은 신 곤처 신고는 내려와서 말도 못하고 옥섬돌에 서 있네. 매미 날개 같은 적삼에 촉촉히 땀이 배어 떨어진 비녀 주워달라 말하는 것도 이전에. 여기 어르신들 어릴 때 그네뛰기 해보실 경험 있으실 건데요. 이 여성들의 정말 아주 몇 개 되지 않는 스포츠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그네를 뛰고 내려가지고 헉헉거리면서 말도 못하고 서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옷에는 땀이 다 이렇게 붙어가지고 옷이 다 몸에 붙어 있고 머리도 막 그냥 떨어지고 헝클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요즘 보면은 그 물놀이 축제라고 해서 이렇게 막 수영복 같은 거 입고 막 물놀이 하면서 콘서트하고 하잖아요. 보면 제가 볼 때도 어르신들 볼 때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야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저런 옷을 입고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런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까 체력곡은 당연히 민중의 경험을 상상한 것이고 이 그네뛰기 노래는 상상이긴 하지만 난서로도 그네뛰기 해봤겠죠. 그때의 경험이 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에 대한 해설을 제가 책에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한바탕 그네뛰기를 마치고 막 내려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빨갛게 상기된 뺨과 더운 삶에 비녀가 빠져버려 흘러내린 머리카락에 땀이 밴 매미 날개처럼 얇은 적상, 이 사랑스럽고 건강한 그 관능적인 살내의 숨소리를 난서로는 묘사하고 있다. 자, 이것은 아무나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은 아니고요. 관능미가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연구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20분만 아니라 난서론 시에는 에로티시즘이라고 할 만한 그런 요소가 들어있는 작품들이 꽤 됩니다. 특히 이 유선시, 그러니까 당연히 현실 속에서의 사랑을 묘사한 건 아니에요. 신선들, 선녀들과 신선들의 사랑을 묘사한 시들에서 에로틱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보시면요. 유선사 중에 10번째 수입니다. 시를 먼저 읽어 볼 건데요. 이제 간접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는데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안개가 하늘을 닫아 핫도 돌아오지 않고 개수나무 꽃그늘엔 구슬살이 잠겨있네. 시냇가엔 종일 신령스런 비가 내리고 땅 가득 향기로운 구름 젖어서 날지 않는다. 자, 신선세계의 한 어느 날의 모습을 묘사한 건데요. 안개가 하늘에 자욱하고 학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학은 신선들의 자가용이에요. 학이 어디 갔다 머물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 신선이 어디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어디 가 있냐? 개수나무 꽃그늘에 있는 어떤 방에 들어가서 살인문 잠궈놓고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집을 감싸고 있는 분위기는 시냇가엔 종일 신령스러운 비가 내리고 땅 가득하게 향기로운 구름이 젖어서 고요하게 구름이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 시는 이건 무슨 이야기지? 라고 볼 수 있는데 성의 장면을 노래한 것입니다. 자, 앞뒤 이야기들이 신선과 소녀들이 사랑을 나눈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유선사라고 하는 건 유선시라고 하는 장르인데요. 신선 세계를 논의는 내용을 담은 것인데 인간이 논리기도 하고 신선들의 논리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난서론의 시는 신선들의 이야기예요. 이 작품 그 유선사 80여 수 중에서 10번째 수 성의 장면을 노래한 것이고요. 이 난서론의 유선사는 신선들의 즐거운 삶과 낭만적인 사랑을 읊고 있는 작품입니다. 보통 남자 신선과 여자 신선이 자유롭게 사랑을 해요. 지금 현대처럼 자유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실연의 아픔을 겪기도 해요. 이것도 이런 것들, 어떤 여자 신선이 이제 오랫동안 과부로 지냈던 신선이 있다. 여자 신선이 있는데 선녀죠. 선녀가 인간 남성에게 구애를 했어요. 잘 되기도 하는데 거절을 당하기도 합니다. 실연을 당하고 막 슬퍼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선녀들이 위로해주고 또 그 남자를 너무 야박하다고 하고 현실에서였다면 만약에 여성이 조선시대 때 여성이 남자에게 구애를 해가지고 실연당했다? 어떻게 거의 이건 목 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소문이 안 좋게 나고. 근데 이제 선녀의 경우에 이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난서로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긍정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 중에서도 1000년 동안 과부로 지냈던 선녀가 마음에 드는 인간 남성을 만나 재혼을 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축하해줘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교를 앞세워서 타인의 감정을 억압하지 않는 자유로운 사랑이 가능한 그런 신선세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현실의 제약과 속박이 없는 난서론이 처했던 현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곳이죠. 사실 지금 우리도 아주 유토피아에 살고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온갖 제약 속에 살고 있는데 이 난서론의 유선시는 어떤 연약하고 결합투성인 인간이 꿈꿀 수 있는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 앞에 펼쳐 보이는 시입니다.
예전 사람들도 그런 우리도 보통 환상의 세계, 묘사한 작품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선시를 보면서 그런 꿈을 꾸곤 했고요. 난설언의 시 중에서도 특히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시가 바로 이 유선시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성 시인 난설언, 제가 지금 자유로운 사랑을 노래하고 욕망을 노래한 시인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 난설언이 황진이 이런 사람들처럼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여성은 아닙니다. 지체 높은 양반가에서 곱게 자란 사대부가 여성이에요. 그러나 상상의 세계에서는 누구보다도 자유분방하고 과감했고 시대를 앞서간 여성이었습니다. 사실 이 자유로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남성 지식인들도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민중들의 노래 아까 의탁해서 표현했다고 했는데 근대가 될 때까지도 말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여성의 욕망, 근데 이 욕망이 아까 봤던 사랑이나 애정 또는 성적인 욕망을 포함해서 또 난설언은 글쓰기에 대한 욕망, 여성은 스스로를 글쓰기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글쓰기의 주체로서의 그 욕망을 포함해서 여성의 욕망을 긍정하고 여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긍정했죠. 시 속에서. 그리고 자유로운 사랑의 가치를 노래한 시인이었습니다. 자, 이런 점 때문에 현대의 난설언이 또 더욱더 주목을 받고 여러 나라들에서 난설언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난설언은 천상계에서 그 자신의 상상을 풀어냈어요. 현실계에서의 시도 있지만 이런 자유로운 사랑 노래 같은 것들은 주로 유선시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현실에서 얼마나 대담한 이야기를 하는지 본인도 눈치를 채지 못했을 거예요. 당시 난설언을 비방을 많이 받았거든요. 비방했던 당대와 후대 남성들 역시 구체적으로는 난설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고 지금의 연구자들이나 비평가들처럼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롭고 또 에로틱한 욕망의 세계를 막연히 감지했던 것 같아요. 자, 그것이 막연한 거부감으로 나타났다. 자, 이게 어떤 식의 거부감 나타나는지는 조금 이따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시인입니다. 자, 우리가 난설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면모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야기하려면 여러 요소가 있는데 난설언도 여러 면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여성 시인이라고 하는 측면에 주목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후대 난설언에 대한 평가가 난설언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평가를 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 시인으로서의 특징만을 제가 따로 뽑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자, 다음은 난설언과 허균 당대의 평가. 이 당대라는 것은 난설언이 이제 죽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허균이 문집을 편찬하고 당대에 문집이 통되었을 그 시기의 평가입니다. 자, 조선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권리가 낮은 사회였지만 이 난설언이 살았던 16세기는 17세기 이후에 비해서 여성 교육이나 여성 활동에 대한 제약이 다소 적은 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손떡봉이라고 하는 여성 시인이 있습니다. 미양 유이춘의 부인인데요. 그 남편 유이춘과 친구처럼 지내면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했고 또 생전에 남편이 아내의 시집을 엮어주기도 합니다. 또 신사임당, 우리 다 아는 강릉의 인물이죠. 이 사임당이 우리는 현모양처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화가, 예술가라고 볼 수 있겠고 재미있게도 당대에도 이미 사임당은 화가로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사임당의 그림이 강원 외부로 유통이 되었고 여러 뛰어난 문인들이 그 그림에 글을 써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17세기 이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당대 난설언의 그림에 붙인 글들을 보고 송시열 같은 후대의 학자들은 어떻게 율곡의 어머니의 그림이 외부 남자들에게 이렇게 감상이 될 수가 있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할 정도로. 하지만 16세기에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자녀 균분상속이라든가 외손봉사, 처가살이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었고요. 이 난설언이 친정에서 교육을 받고 또 시집간 뒤에도 자유롭게 시를 썼던 데는 그러한 16세기의 분위기가 일조했을 겁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아쉬웠던 것은 그 난설언의 시대 식구들이나 또 남편이 난설언의 시제를 그렇게 인정하거나 이렇게 환영하진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못 쓰게 한 건 아닙니다. 예전에 그 조선시대, 조선 후기가 되면 사실 여성 교육은 더 확대되거든요. 딸들 다 가르쳐요. 가르치고 글 잘 쓴 여자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 시를 바깥 외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아서 또 시집 가고 나면은 글을 못 쓰는 척을 해요. 그래서 행장을 보면 우리 어머니가 시집 온 후에는 시를 쓰지 않아서 시를 쓸 줄 아는지도 몰랐다. 근데 돌아가시고 보니까 이렇게 상자 속에 시들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문집을 내드린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척을 하는 건데 이 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난설언 당대에 문집이 나오기도 전에 많은 문인들이 난설언의 시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시댁에서도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 친정에 비해서 좀 그런 것들을 선양한다든지 또 시어머니가 원하는 건 사실 글 잘 쓰는 며느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며느리 있으신 분도 있을 건데 착하고 어머님한테 잘하고 이렇게 성격 좋고 싹싹한 며느리를 원할 건데 이 자의식이 강한 이 며느리는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난설원 당대의 평가들을 보면 이제 이런 분위기도 있었고 난설원의 시제에 대해서 비교적 공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심수경의 견한정록이라는 기록인데요. 심수경은 난설원의 아버지 초당 허엽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목년을 보시면 난설원 집이 출판된 1608년 그 전에 이제 조례했기 때문에 문집이 유통되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문집이 있었으나 세상에 유포되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문집이 나오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난설원의 작품을 알고 있었고 백옥무, 상냥문 같은 것들은 다들 전송했다, 외우고 있었다는 거죠. 당대 유명한 작품으로. 시가 또한 절묘하였는데 일찍 죽었으니 애석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식자들은 혹 부인은 마땅히 술과 음식만을 의논해야 하며 누에치기와 배짜기를 그치고 시을기를 일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이것이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특히 저 술과 음식만 의논해야 한다는 것은 예전에 시경 이런 데 나온 이야기예요. 시경, 주역 이런 데 나온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여성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심수경은 이제 이런 기본적 일반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내가 보기에 이 여성 시인들 아주 뛰어나다. 그 기양을 탐복할 만하다라고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그 징비록으로 유명한 임진왜란 때의 명신이었던 서해 유성룡의 기록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유성룡은 난설원 집에 서문을 써주기도 했었죠. 거기서도 난설원의 시에 대해서 극찬을 하는데요. 이 서해집의 기록은 개인적으로 남긴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기 난설원에 대해서 제주가 보통 사람을 뛰어넘었다라고 하고 난설원 시 중에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두 편의 시를 수록을 해둔 거예요. 비단띠 비단옷에 눈물 자국 쌓이니 한해의 향긋한 불에 왕손을 원망하네. 검은 고로 강남곡을 연주하고 나니 백꽃 때리는 비에 낮은데도 문을 닫노라. 봄날의 그리움을 읊은 시입니다. 다음 작품은 비슷한 분위기인데요. 서리친 갈대 물가에 저녁 기러기 내려온다. 비파한 곡조 다 타도록 사람 보이지 않는데 연꽃이 들 모단에 사락사락 떨어지네. 달 비친 누대에 가을 깊고 옥병풍 피었는데. 자, 이 작품은 가을날의 그리움이에요. 비슷한 느낌이에요. 물가에 꽃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비파 소리, 검은고 소리 이런 것들이 은은히 들려올 때 애상적인 그 외로움을 느끼면서 이제 그리움을 노래한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유성룡은 두 편 모두 초탈하고 상쾌하여 좋아할 만하다. 당시와 몹시 비슷하니 다른 편들도 이런 것들이 많다. 이 당시와 비슷하다는 것은 당나라 때의 시와 비슷하다는 건데요. 이 난설원 당대에는 당풍이 유행을 했던 당나라 시처럼 쓰는 게 유행을 했기 때문에 당시와 몹시 비슷하다가 가장 최고의 칭찬입니다. 지금은 뭐 비슷하다고 하면 크게 칭찬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때는 당나라 시와 섞어놔도 구별이 안 된다. 이게 제일 큰 칭찬이에요. 그리고 이 두 편의 시에 대해 초탈하고 상쾌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시를 뽑은 거예요. 난설원 시집을 읽어보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기록들은 허균의 기록인데요. 당연히 허균이 난설원에 대해 기록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허균, 그 교사는 그 두 편의 시화를 남깁니다. 시화는 이제 시 비평서, 또 시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담은 그런 책들인데요. 한 편은 학산초당인데 허균 당대의, 교산 당대의 시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는 성수시화고요. 성수시화는 동국 최치원부터 허균 당대까지의 역대 시인들에 대한 평가, 한마디로 시사를 논한 시화죠. 자, 학산초당에서 난설원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난설원을 소개하고요. 대표적으로 강남곡, 빈령, 채령곡을 인용했습니다. 채령곡과 빈령은 아까 살펴봤고요. 강남곡도 유명한 작품인데요. 남들은 강남 땅 좋다 하지만 나보기엔 강남 땅 싫은 격이만. 해마다 모래톱 포구에 서서 애끓는 마음으로 가는 배만 바라보네. 자, 이것도 역시 곡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악보풍의 시입니다. 예전 중국의 강남 지역, 물이 흐르고 이제 배 타고 다니는 뱃사람들이 사는 곳, 상인들, 그래서 보통은 헤어진 부부의 애절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들이 많은데요. 그런 민요풍의 노래예요. 강남 땅에서 애끓는 마음으로 님을 기다리는 여인의 모습, 마음을 읊었습니다. 자, 이 세 편의 시를 학산초담에서 인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은 난설원의 유선시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님의 시문은 모두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부적인 재주이다.
유선시를 즐겨 지었는데 시어가 모두 맑고 깨끗하여 익힌 음식을 먹는 속인 우리 같은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거다. 자, 이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 유선시는 신선세계에 대한 시인데요. 그 시 속의 신선세계를 묘사를 해야 됩니다. 그 신선세계에서 신선들이 뭘 하는지도 써야 돼요. 겪어보지 않으면 쓰기 힘듭니다. 상상해서 쓰는 것이죠. 난설원의 시에 쓰인 시어들이나 표현들을 봤을 때 와, 정말 선녀가 되어서 겪어보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시어가 맑고 인간 세상의 사물들이 아닌 거예요. 난설원의 시에 표현된 시어들이. 문도 우뚝하고 기이한데 사륜문이 가장 좋다 하면서 백옥로 삼량문이 세상에 전한다 했고, 중형은 누구냐면 둘째 형인 하곡, 허복입니다. 하곡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경번, 난설원의 자죠. 경번의 재주는 배워서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모두가 이태백, 이백과 이장길은 이하입니다. 당나라의 대표적인 시인이죠. 신선적인 풍모가 있다는 시인들입니다. 이태백과 이장길이 남긴 소리이다 라고 한 적이 있다. 자, 허균이 이렇게 유선시에 대해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어사라고 하는 유선시 계통의 작품을 두 수를 소개를 했습니다. 시간상 생략하고요. 평가만 보면요. 이 난설원의 보어사는 유목득을 본받았으나 역시 당대의 유명한 시인입니다. 그보다 맑고 뛰어나다. 유선사 100편은 모두 곽경순이 남긴 뜻인데 조효빈은 누구냐면 역시 당나라 시인이고요. 조당이라고 하는 유선사 100수를 남긴 시인입니다. 그 조효빈 따위로는 미치지 못한다 하고 당나라에서 유선사로 가장 유명한 시인을 따위라고 표현하면서 조효빈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난설원의 시 스승은 그 둘째 오빠였던 허봉, 그리고 역시 허균의 시 스승이었던 선곡 이달, 이 난설원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스승뻘 되는 두 사람이 난설원의 유선사를 모방해서 지어봤대요. 그랬는데 그 울타리를 넘지 못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누님은 천선의 재주, 하늘나라 신선의 재주를 갖추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성수시와의 기록인데요. 시사, 동국시사, 동국의 한 시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조선 국조의 시는 중종조에 크게 성취되었다 하면서 뛰어난 시인들을 쭉 나열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선조조에 이르러서 크게 갖추어지게 되었다 하고 쭉 시인들 열거를 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최경창, 백광훈, 이익진, 이달입니다. 이 세 명의 시인을 언급을 했는데 이 세 명의 시인을 삼당시인이라고 합니다. 삼당시인, 당나라 시를 본받은 당풍을 추구했던 시인인데 세 명의 유명한 당풍의 시인이라고 해서 삼당시인이라고 최백이 세 사람을 지칭했습니다. 허균이 살았던 시대에는 당풍이 이제 학당, 당나라 시를 배우자라고 하는 풍조가 거세게 일어났던 때예요. 그래서 허균의 스승 이달이 특히 그 당풍시로 유명했고 허균도 당풍의 시를 우수한 시로 평가했습니다. 물론 송풍을 추구한 시인들, 그 이전부터 있던 흐름 부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당시가 이제 유행했던 그런 시기죠. 여기서 지금 허균은 난설원을 어떻게 위치 지우고 있냐면 이렇게 삼당 시인이 당시의 흐름을 밝혔고 그 다음에 우리 망영, 하곡, 허봉이죠. 허봉의 가행체도 이제 악보와 비슷한 건데요. 그 이태백 같은 가행을 지었다 하고 누님의 시는 성당의 경지, 성당은 당시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시, 두보 200이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우리 누님은 성당의 경지에 접근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평가에 주목할 부분은 난설원을 딱히 여성 시인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그것도 삼당 시인의 뒤를 이어서 당시를 더 성숙한 경지로 끌어올린 시인으로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허균은 당연히 이제 난설원을 소개한, 허균이 장본인이니까 난설원에 대한 소개가 많은 것이 당연하죠. 방금 이제 읽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허균이 그 난설원을 여성 시인의 하나로 별도 취급한 것이 아니라 당풍시의 흐름에서 삼당 시인에 이어 출연했지만 더 성숙한 당시의 경지를 보여준 작가로 인정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17세기 평가에서 그 호국 남용익에게로 계승된 관점입니다. 17세기, 그러니까 허균이 죽은 그 다음 세대인데요. 그 난설원의 문학적 위상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호국 남용익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 남용익의 평가가 왜 중요하냐면 이 남용익은 대제학을 지냈던 인물이에요. 대제학은 조선의 문을 관장하는 역할, 지금으로 치면 교육부, 문화부 이런 장관을 다 겸하고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용익은 시선집도 편찬하고 시화도 썼는데 당연히 영향력이 컸겠죠. 이 호곡만필이라는 저서 속에 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거를 따로 뽑아서 조선 후기의 시화 총림의 호곡시화라는 제목으로 수록합니다. 그 호곡시화에서 난설원을 언급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점이 포인트인지 보시면 될 거예요.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시는 조선이죠. 조선의 시는 여러 명가가 각자 숭상하는 바가 있다 해서 조선 전기부터 당대까지의 시인들을 쭉 성향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분류했냐면 여기 송을 숭상한다, 당을 숭상한다 해서 상송, 숭상할 상 써서 상송과 상당의 작가로 나눴어요. 자, 일단 여기서 명가, 이름 명자 쓴 명가라는 표현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뽑은 시인들은 조선을 대표하는 시인들이에요. 시대별로. 이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조선의 시인을 이만큼 이 사람들로 대표된다라고 볼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그냥 여성 시인하고 따로 분류한 것이 아니고 난설, 허씨를 같이 언급을 합니다. 하곡, 허공과 나란히 언급되죠. 안타깝게도 교산 허균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허균은 비평으로도 유명했고 허봉과 난설원, 하곡과 난설원은 항상 시인으로서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언급된 건데요. 당을 숭상하는 시인의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재미있는데요. 이 명가들은 각자 잘하는 것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난설원을 조선의 명가로 꼽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열거했던 시인들을 이번에는 장기에 따라서 7원 율시를 잘하는 시인, 5원 율시, 7원 절구 이렇게 시의 형식에 따라서 시체별로 어떤 시체를 잘 쓰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설원은 제일 마지막에 언급을 했는데요. 마지막에 언급한 이유는 난설원은 지금 언급한 이 형식들을 다 잘한다. 모든 시체를 다 갖추었다. 미미하다 표현했어요. 부채임이라고 하는데 미미하다? 그럼 좀 평화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 일단 앞에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난설원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의 한 명으로 인정했고 명가의 대여를 포함시켜서 성별과 무관하게 그 시를 객관적으로 품평하고 있습니다. 구체임이라는 것은 맹자가 공자의 제자들을 평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뭐냐면 어떤 제자들은 공자의 한 면을 그대로 배웠어요. 덕행이 공자와 비슷하다, 학문이 비슷하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어떤 제자들은 공자의 모든 면을 다 갖추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자를 닮은 거죠. 하지만 공자와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럴 때 이제 밑을 공자인 거죠. 그게 구체이미입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모든 좋은 점을 다 갖고 있는데 공자까지 접근하지는 못한 거죠. 당연히 그렇죠. 난설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모든 시체를 잘해요. 그럼 난설원은 최고의 시인이네? 꼭 그건 아니다.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은 오원 절구를 잘하는 사람은 오원 절구의 공력을 다 들였겠죠. 혼신의 힘을. 근데 난설원은 하나를 잘한 게 아니라 다 잘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에 모든 걸 쏟은 건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잘하고 무난했다. 그런 이야기를 부채의 미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잘 쓰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걸 다 잘 썼어. 걔가 1등이다. 이제 그것까지는 아니고 각자 단계가 있는데 난설원은 다 잘 쓰다 보니까 하나의 공력을 드린 건 아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작설과 표절시비입니다. 여기가 좀 긴데요. 위작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난설원은 워낙 유명한 시인이다 보니까 또 각종 비방에 시달립니다. 또 루머도 많고요. 먼저 지금 난설원을 둘러싼 대표적인 루머, 바로 위작설입니다. 이건 뭐냐면 난설원의 시가 난설원이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었다는 말일까요? 그렇죠. 허균이 지어서 난설원이 적혔다라고 한 겁니다. 자, 난설원의 시에 대한 높은 평가. 워낙에 난설원의 시는 당대부터 난설원이 살아있을 때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보통 남성 시인도 살아있을 때 시인으로 이름 날리는 사람 많지 않은데 난설원은 여성으로서 젊은 나이부터 그 시들이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진짜 난설원이 쓴 거 맞아라는 이야기도 같이 돌았던 거예요. 이게 특히 왜 그렇게 정황이 됐냐면 난설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골을 불태우라고 유언을 하잖아요. 시골을 불태우고 남아있는 작품들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불태울 때는 샅샅이 다 찾아 뒤져서 다 태울 수는 없었을 테니까 남아있는 게 있었겠지만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허균이 유공을 수습하고 사라진 작품들은 본인의 기억에 의존해서 한 200수 정도를 써가지고 문집으로 편찬을 한 것이죠. 이미 이 상황에서 의심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일단 허균이 다시 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난설한 집의 시들이 원작과 100% 같은 작품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일단 지금으로 볼 때 200수를 외워서 문집을 편찬해?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하지만 예전 사람들은 예전에 책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보면 일단은 100개고 외웠어요. 100개고 외웠기 때문에 웬만한 시를 다 외우고 있어서 그 정도 외우는 건 사실 큰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제대로 외우지 못했을 수 있는 거는 허균이 우리 누나의 시가 다 불태워질 거니까 잘 외워놔야지 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많이 읽다 보니까 외워진 거기 때문에 쓰다 보면은 사실은 그 난설한 시뿐 아니라 우리 너무 유명한 두보 200 이런 작품들도 책에 따라 글자가 다르잖아요. 당연히 그냥 뜻만 같은 다른 글자를 쓴다든지 뭐 다른 좀 익숙한 표현 이거나 하고 다른 시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원작과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럼 그게 허균의 작품이냐? 이제 그럴 수는 없는 것이 여러분들도 번역본을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건데요. 대표작들은 지금 남아있는 허균의 시들과는 전혀 다른 난설한만의 품격이 있는 다른 작품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허균이 그걸 썼다면 정말 허균이야말로 진짜 천재죠. 두 명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난설한의 작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허균이 다시 쓰는 그 작업이 당연히 남들의 의심을 불러왔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이 위작설의 근본적인 생각은 이거예요. 이렇게 뛰어난 시를 여성이 창작할 수 있을까? 말이 안 된다라는 의심입니다. 이 불신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난설한이 썼을 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다음은 표절시비입니다. 이 표절시비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센세이셔널한데요. 자, 오늘 이 표절시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표절시비 내용 한번 살펴보고 조금 쉬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기사들을 보겠습니다. 자, 표절시비라는 것은 난설한의 시 가운데 당나라 시의 특정 구절이 똑같이 들어있는 작품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 시인의 작품이 난설한의 시로 잘못 들어갔기도 합니다. 아까 유선사 말씀드렸는데 조당이라고 하는 당나라의 대표적인 시인, 유선사로 유명한 시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 조당의 작품 몇 수가 두 수, 세 수? 그 작품이 난설한 집에 난설한 유선사에 끼어 들어갔어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조선의 문인들이 이 점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이 작품 구절 중국의 어느 시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청자라초, 명말청초에 전겸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인이 있는데 그 전겸에게 첩이죠. 첩유여시라고 하는 여성 시인이 있어요. 그 유여시가 명대 여성들의 시를 정리를 하다가 난설원도 명나라 때 유명했기 때문에 명나라 여성시 정리할 때 같이 편집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해설을 쓰면서 표절이라고 얘기한 거죠. 이 작품은 어느 구절에서 가져온 거, 이 구절은 어떤 작품에서 가져왔다. 이건 어떤 작품이랑 똑같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표절 논란이 증폭이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논의가 분분해요. 근데 사실은 이 표절이란 개념은 지금과는 다릅니다. 타인의 식구를 자기 시에 빌려와서 그대로 쓰거나 좀 변형해서 쓰거나 하는 것들은 한시의 일반적인 작법입니다. 근데 그거를 조선시의 사람들이 다 알았을 텐데 왜 굳이 난설한 시에 대해서 문제 삼았냐 하면 아까처럼 작품 전체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들이 몇 경우 있고요. 또 너무 똑같은 식구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 작품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자, 먼저 위작설에 대한 기사 몇 편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인용했던 남용익의 호곡시화입니다. 자, 호곡은 난설원에 대해서 또 하곡, 허봉과 난설원 두 사람에 대해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근데 이 하몽이 유배를 갔잖아요. 율곡을 탄핵하다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젊은 나이에 가볍고 성급해서 한 번 배척받고는 이제 출세를 못했으니까 안타깝다 하면서 하지만 시는 빼어나게 아름답고 또 예법을 알아서 균보다 지금 허균은 이제 그 역적으로 죽어서 균이라고 좀 낮춰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균보다 격이 높다. 그러니까 허봉의 시가 허균보다 훨씬 격이 높다. 하지만 그 난설원의 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난설원의 시는 혹자네들 말하기를 균이 스스로 지어 누이의 시라고 하여 세상을 속였다고 하는데 난설원의 시는 그 격조가 하곡보다도 높은데 어떻게 허균이 그런 시를 지을 수가 있는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허균보다 하봉이 훨씬 더, 교산보다 하곡이 훨씬 더 격이 높고 난설원은 그보다 더 격이 높다. 그러니까 어떻게 허균이 이 시를 가짜로 짓겠느냐 하면서 위작설을 부인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수광의 지복유설인데요. 이수광은 허균과 동서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친한 가까운 사이였을 텐데 정치적 입장은 달랐지만 이제 여기 난설원의 시를 이야기하면서 좀 부정적으로 언급을 해요. 일단은 다른 식구를 가져온 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유선사 두 편은 당나라 조당의 시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또 똑같은 작품 가져온 게 많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일이 왜 생겼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이 홍경신과 허정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해서 난설원의 시는 두세 편 외에는 모두 위작이다 하고 그의 배공루 상냥무도 허균과 이재영이 지은 것이다. 이재영은 허균의 친구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필 이 소위 표절한 작품을 이야기하면서 위장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중국 시인의 시를 따서 이제 난설원 시에 집어넣고 좀 짜깁기를 한 게 허균의 소행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설원의 시는 몇 편 빼고는 다 위작이다. 그리고 이 대표작도 허균이 지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하였다고 한다고 말만 하고 자기 의견은 아닌데 그냥 이런 소문이 있더라. 근데 본인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별다른 의견을 덧붙이지 않고 이렇게 쓴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신음의 청창연담. 자, 신음은 난설원의 신음 같은 경우는 난설원의 남편인 김성립과 친구예요. 그리고 난설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 문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허초당에 따른 정자 김성립의 철인데 경건당이라 좌우하였다. 이건 좀 이따 보겠지만 잘못된 정보긴 한데요. 문집이 간획되어 세상에 전하는데 편마다 놀랍고 빼어나다. 광안전 상명문은 곱고 아름다우며 맑고 굳건하여 초당 사걸의 작품들과 비슷하다. 다만 문집에 실린 것들 중 유선시 같은 것은 태반이 고인의 전편이다. 좀 과장을 했지만 어쨌든 옛사람들의 시가 많이 섞여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자기가 봤던 작품도 중국 사람 시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칭찬을 하긴 했는데 그 안에 다른 사람 시가 섞여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신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혹 말하길 그 남동생 허균이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시를 표절하여 몰래 넣어서 그 이름을 드높이려 했다고 하는데 그럴듯한 설이다 라고 하면서 이 난설원의 시가 다 위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표절이라고 하는 그 작품들이 꼭 이런 게 왜 있냐 했더니 이거는 허균이 집어넣은 거야 라고 설명한 거예요. 왜? 좀 더 성세를 부풀리려고 과장해서 우리 누나가 이렇게 시 잘 써. 우리 가문이 이렇게 뛰어난 가문이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허균이 그렇게 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그 설이 맞는 말 같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수광의 기록과 다른 점은 앞에서는 난설원의 작품들이 거의 다 위작이다 라고 하는 설을 소개하고 그럴듯하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신음은 난설원은 아주 뛰어난 작품을 쓴 시인이다. 특히 광안전 상경문 같은 것도 대단하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옛날 사람들의 작품이 섞여 있는데 그것은 허균이 한 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당시 사람들은 허균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사람이 없죠. 그죠? 그렇게 역적으로 몰려 죽었고 살아 생전에도 워낙에 또 비방을 많이 받았잖아요. 칭송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재주는 뛰어난데 덕이 없다든지 또 뭐 불교를 믿었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비난을 받는데 무조건 허균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또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설이 또 있었고요. 여기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네. 하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음은 이제 김시향의 북의 기문이라고 하는 기록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본인은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난설원 집이 중국에서 성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혹 표절이라는 말이 있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자랑스러웠고 믿지 않았는데 자기가 어떤 명나라 시집을 보다가 난설원 집에 있는 어떤 구절, 율시가 그대로 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혹자의 말을 믿게 되었다 하면서 굉장히 개탄을 하죠. 중국인의 작품을 가져다가 중국인의 눈을 속이다니 이것이 도둑의 물건을 다시 그 주인에게 파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근데 자극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이제 김만중 이제 유명한 문인이죠. 17세기 좀 더 시간이 지나 김만중은 서포만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난설원의 잘못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설원 허씨의 시는 이 손곡과 손곡 이달과 그 중시 하곡에게서 나왔는데 공부는 옥봉이 이제
그 백과문 같은 삼당 시인인데요. 옥봉 등 여러 사람에 미치지 못하지만 여성은 책을 많이 읽을 수 없었으니까 공부는 미치지 못하지만 총명함은 더 낫고 해동의 수재는 난성은 한 명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적인 소질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만 한스러운 것은 그 아우 균이 자주 원명 사람의 아름다운 구절과 작품 중에 사람들이 많이 보지 못한 것을 가져다가 문집에 넣어서 성세를 부풀린 것이다. 자, 이것으로 동쪽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었으나 처음에는 몰랐다는 거죠. 사람들이 곧 다시 중국으로 전해졌으니 도적이 우마를 훔쳐 그 마을에 다시 파는 것과 같아서 어리석기 그지없다 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아까 그 정겸이 정목제는 정겸익인데 그 정겸익의 첩 유여씨가 난설원의 표절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부끄럽다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애석하도다. 버들솜과 깃부채가 천고의 이름을 떨친 것은 본래 많이 지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저 버들솜은 예전 중국의 그 사려문이라는 시인의 조카딸 사도온이 여성인데요. 어떤 뛰어난 식구를 지어서 인구에 회자됐는데 거기 버들솜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깃부채는 반처벼라고 하는 역시 중국 고대 시인이 지었다고 하는 작품에 나오는 식구인데 한 편만 있어도 그 여성 시인의 이름이 천고에 기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난설원의 시가 한 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작품이 아주 많은데 더 많게 만들 필요가 있나? 라는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허씨의 제조와 같은 것은 스스로 일대의 총명한 여성이 되기에 충분한데 이런 것이 빌미가 되어서 이제는 문제가 없는 작품들도 사람들이 볼 때 혹시 하면서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구절마다 흠을 잡으려 하게 만드니 또한 탄식할 만하다라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 위작설에 대한 조선 문인들의 입장 몇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난설원의 시 대부분이 허균의 위작이라고 매도하는 경우예요. 여기에는 여성이 그런 시를 지을 수 없다는 편견이 깔려 있고 거기다가 편찬 과정과 관련해서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광안전 백옥로 상냥문 같은 일부 작품이 위작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호곡의 의견인데 위작일 수 없다. 왜냐하면 난설원의 재주는 허봉보다도 뛰어난데 어떻게 허균이 그런 격이 높은 시를 지을 수 있냐?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위작설 사실 여기 보시면 조금 뒤에 나오는 그 표절 시비와 위작설이 다 연결이 되는데요. 대부분 위작이다 또는 일부 작품이 위작이다, 위작일 수 없다, 그리고 위작은 아니지만 그런 표절 문제가 있는 작품들은 허균이 집어넣은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표절 문제에 대한 당대 문인들의 입장을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이 표절 문제를 다룰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실 표절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난설원의 시 표절하고 딱지가 붙는 순간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난감하죠. 자, 일단 용어 자체를 조심해야 합니다. 자, 오늘날 표절이라고 하면 그건 불법이죠, 한마디로. 남의 작품을 자기 것인 것처럼 속여서 쓰는 게 표절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의 표절은 윤리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입니다. 일단 윤리성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자기가 먼저다라고 법적으로 다투죠. 하지만 예전에 이 전근대의 한시 문학에서 표절이라고 비판을 할 때는 윤리성이 아니고 독창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용사와 점화라고 하는 한시의 기법이 있습니다. 한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한시에는 옛 시인들의 또는 뭐 다른 사람의 친구의 이런 작품들 좋은 구절 있으면은 가져다가 내시에 씁니다. 똑같이 쓰기도 하고요, 바꿔 쓰기도 해요. 바꿔 쓰는 건 뭐냐면 그 시의 구절을 변형을 해서 내시의 문맥에 어울리게끔 또는 그대로 가져오기도 해요. 옛날 훌륭한 시인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좋아하는 그 정지상의 송인, 대동강변에서의 이별 노래한 그 송인이라는 식구도 네 곡 모두에 다 예시의 어구들이 쓰였어요. 근데 중국 사람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들이 다 사용됐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 시를 보고 최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잘 바꿔 썼냐라는 게 오히려 좋은 시를 쓰는 기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용사와 점화는 한시의 기본적인 작법인데 그런데다가 난설원 시대에는 당시와 비슷하게
그냥 당풍만 요구가 유행한 게 아니라 의공풍이라고 해서요. 당시처럼 비슷하게 쓰는 게 유행했어요. 특히 악부시들이 그렇습니다. 악부시 같은 경우에 정말 당시 풍이면 옛날에 그 고대의 민가, 중국의 민가 같은 느낌이 나야 돼요. 그러면 거기 있는 시어를 당연히 가져오겠죠. 예전에는 자기가 새로운 말을 만들어 쓰는 것, 그것도 있지만 예전에 쓰였던 시에 나와 있는 시어를 가지고 와서 쓰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당시와 비슷하게 쓰는 거, 의곡풍시 이런 시들은 독창성을 중시하는 문학관에 따르면 그 작법 자체가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옛 식구를 가져왔다고 해서 표절은 원래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표절 개념이 제가 아까 개념이 다르다고 했는데 옛날 시화집에서 이건 표절이다라고 쓸 때는 저렇게 용사 점화를 사실 이 점화는 잘 바꾼 걸 점화라고 하거든요. 점철 성금. 그런데 점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끼워 맞춘 것 같아. 어색해. 그런 것을 그냥 훔쳐온 거잖아. 표절이야. 독창적이지 못해.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한 거지. 남의 작품을 몰래 내 것처럼 썼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보이 식구 남들 다 알잖아요. 다 아는 식구인데 가져와 썼다는 것은 일부러 쓴 겁니다.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구절을 이렇게 바꿔 썼다. 근데 또 시 작품에 따라서는 잘된 점화의 특징은 뭐냐면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게 깜쪽같이 변형했으면은 또 대단한 재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냥 쓴 것 같은데 사실은 다 전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쓴 점화라고 했는데요. 점화를 하려다 실패해서 어색하고 끼워 맞춘 것 같고 그러면은 도습이다. 베낀 거다. 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작품이라도 비평가의 관점에 따라서 도습이나 표절을 볼 수도 있고 용사나 점화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이 있어요. 기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사람의 식구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한시에 대한 그 작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근데 난설한 시는 조선 사람들을 자꾸 문제 삼았던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작품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또는 그 식구가 똑같은 식구가 너무 많은 거죠. 용사를 해도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으니까. 이건 도대체 뭐냐.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편찬 과정에서의 실수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성 시인의 작품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대의 남성 시인들은 남성 문인들은 자기가 지은 작품들이 문집으로 편찬될 걸 염두에 두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잘 정리해놓고 연습하다가 이제 문집에 안 실릴 거는 폐기도 하고 또 모아놓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래서 연대기 순으로 쫙 다 정리되면 1000편이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되고 하거든요. 근데 여성 시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 나서도 불태웠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많은 여성 시인들, 예를 들어 허균과 친했던 기생 매창의 시집 같은 경우도 매창이 죽은 지 한 60년 정도 된 후에 사람들이 그때까지 알려진, 아전들이 그때까지 알려진 매창의 시를 수집해서 낸 시집입니다. 그럼 60년 동안 여기저기 기록되고 구전될 동안에 다른 사람 작품이 들어오기도 하고 섞이기도 하고 글자가 바뀌기도 합니다. 여성 시인들의 시의 숙명이에요. 그런데다가 난설원 같은 경우에 허균이 그걸 기억해서 쓰다 보니까 또 허균이 본인이 갖고 있던 누님의 그 필적이나 유고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사실 당시에 책이 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좋아하는 거 있으면 우리 사진 찍어두는데 마음에 드는 노래 가사나 식구 적어주잖아요. 난설원도 연습용으로 본인이 유선시를 쓰니까 좋아하는 유선시 작품들 써놨을 거예요. 그런 게 같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또 연습용으로 이 식구 똑같이 한번 써볼까 한 다음에 그걸 넣고 다른 시를 쓰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허균이 골라내지 못하고 다 편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유명하지 않은 작품의 경우 특히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간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한 합리적인 추정인데 옛사람들은 허균에 대한 악감정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좋게 보는 거죠. 일부러 넣었다. 일부러 베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옛사람들의 식구가 들어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표절. 그러니까 그걸 어색하게 썼으면 표절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일부러 남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원래 사실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표절 문제에 대한 조선 문인들의 입장. 일단 아까 그 김시향 경우처럼 표절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표절 문제를 위작설과 연결 짓는 거죠. 이거 봐라. 허균이 다 지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위작설을 부인하고 난설원의 높은 시대를 칭찬하지만 표절 문제가 있는 작품들은 허균이 누이의 성세를 드높이려고 일부러 집어넣은 거다. 자신의 가문을 드높이려고 그렇게 한 거다라고 허균의 행위가 과도했음을 비판하는 경우입니다. 신음도 그랬고 김만중도 그랬죠.
자,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 조선시대 문인들이 사실 난설원이 여성 시인으로서 비방을 많이 받았는데 표절 문제에 있어서는 유독 허균을 비방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 있을까요? 왜 유독 이 문제는 허균을 비난했을까? 난설원에게로 비난의 화살이 가죠. 허균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누님이 돌아가실 때 허균한테 그 모든 것을 불태우라 그랬고, 또 허균 자신이 중국을 오고 가면서 중국의 문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그걸 비슷한 그걸 옮기면서 제 생각에는 뭐 본인이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구조를 자기가 잘 아는 그런 구조로 그걸 자동적으로 그렇게 쓰지 않는다. 그랬을 수도 있겠죠. 일단 방금 하신 말씀 다 맞고요. 거기에다가 굳이 난설원을 이야기하지 않은 거. 중국의 경우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유여시 얘기를 했는데요. 정경희의 첫 유여시는 명나라 여성들의 시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명나라, 그러니까 유여시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그 말을 하는데 명대는 여성분이 많았거든요. 여자들이 문학 활동을 했으니까 많았는데 그 규수들의 시들 중에는 어떤 표절이나 그런 것들이 많다. 왜냐하면 식견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로 눈속임을 하려고 한 거다라는 비판을 하면서 난설원의 시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명나라 때는 명나라와 조선의 차이점이에요. 명나라 여성들이 자기 이름 내걸고 문학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잘 쓴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조선에서는 여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여성 문인이라는 것은 우연히 되는 거지 내가 글을 써서 내 작품을 알리겠다, 내 이름을 알리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난설원이 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내가 유명해지려고 남의 시를 내꺼인 것처럼 했다? 그랬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중국 사람들은 오히려 여성들을 글쓰기 주체로 인정을 하고 난설원을 비판을 한 건데 조선에서는 난설원을 비판할 필요도 없고 비판할 수도 없었던 거죠. 이름을 알리고 싶어하는 거는 허균이지 난설원 본인이 아닌 거죠. 난설원이 이거를 불태우고 싶어 했던 것도 사실 난설원은 자기 글을 남기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조선 사회에 내 글을 남겨봤자 소용없다라고 생각하고 불태우라고 했을 거니까 그런 점에서 여성인 난설원이 스스로 이름을 날리기 위해 표절한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실제 조선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말할 때 아니 난설원이 표절할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지금처럼 뭐 실적 알리고 이름 알리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그 점은 당연한 건데 사실 이 점이 좀 안타까운 것이기도 해요. 여성 문인들이 내 이름도 알리고 그런 사회였다면 내가 욕을 먹어도 당당한데 난설원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가 말이 없는 거고 그런 점에서 스스로 표절한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균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그 다음은 문집에 수록되지 못한 방탕한 시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자, 아까 이제 이 시입니다. 역시 또 지복유설인데요. 이수방. 자, 난설원 허씨. 자, 근세 규수 중 최고이다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해요. 평소에 금슬이 좋지 않아 원망하는 시가 많다. 그의 체련곡은 이러하다 하고 체련곡을 소개하고 자, 그 다음 작품 한번 볼게요. 김성립 남편이죠. 김성립이 젊었을 때 강가 정자에서 독서하였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하자마자 이제 과거시험 공부한다고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딴 데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아내 허씨가 남편에게 시를 붙였다. 남편에게 붙이다. 기부라고 하는 시인데요. 자,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제비는 처마 비스듬히 짝지어 날고 지는 꽃은 어지러이 비단 옷 위를 스치는구나. 돈방에서 기다리며 봄을 근심하는 마음 풀 푸른데 강남 가신 님은 돌아오질 않네 라고 해서 봄날이죠. 아름다운 봄날에 꽃이 떨어지고 이제 봄이 가고 있어요. 근데 신혼방에서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는데 님은 이 푸른 봄날 돌아오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남편이 공부하는 남편에게 써서 보냈대요. 뭐 애정 표현이죠. 여보 얼른 들어와 라고 하는 시죠. 자, 근데 이 두 작품 방금 읽었던 체련곡과 이 작품은 방탕한 데 가까워 문집에 싣지 않았다고 한다 라고 기록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이 두 작품은 아까 체련곡은 학사초담에서 소개했는데요. 당대에 난설원이 살아있을 때 이미 알려졌던 난설원의 대표작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문집에는 이 두 작품이 빠져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거 난설원 대표작인데 왜 문집에는 없지? 라고 궁금했던 거죠. 그것에 대한 추측이 이겁니다. 여기 한문을 보면 근사
근어 유탕이에요. 유탕함에 가깝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이수강은 사실 지금 보면 굉장히 비난을 한 것 같지만 굳이 비방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거 친척이잖아요. 허균하고 동서인데 난설의 시 가운데 가장 유명한 두 수가 문집에 빠진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실제로 허균이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요. 동서지간이니까 추측일 수도 있습니다. 허균이 정말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당대 이미 비방을 받은 시여서 뺐을 수도 있어요. 아깝지만 여기 그리고 유탕이라는 말은요, 방탕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음탕하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절제할 줄 모른다 이 정도예요. 감정을 과도하게 표현했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 두 시 다시 보시면 보겠지만 뭐 전혀 그런 거 아니죠. 이 시도 마찬가지고 또 이 시도 그렇습니다.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시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게 왜 방탕, 유탕하다라고 인식이 됐냐면 요 배경이 남편에게 이 시를 보냈다? 공부하는 남편한테 이 시를 보냈다. 누가? 난설원이 보냈다라고 하는 창작 배경이 있죠. 근데 이 시는 만약에 남편한테 보냈다고 해도 남편에 대한 애정을 담은 굉장히 고운 시잖아요. 그죠? 앞의 시도 그렇고 여성의 정감을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이 시들이 사대부가의 규수가 아니고 남성 시인이 썼다면 전혀 방탕하다 이런 말 듣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봐도 그런 느낌이 없고 당시에도 사실은 그럼 당시 사람들은 이 정도로 방탕하다 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남성들이 쓴 시 훨씬 더 이런 감정이 더 드러난 시를 많고 여성 화자를 내세워서 또 기생들이 쓴 시는 뭐 더 적극적인 애정 표현이 있는 시들도 있고 다 당시에도 명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대부가의 규수가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특히 첫 번째 이 채련곡은 사실 좀 적극적인 여성이 드러나 있어요. 자기 얘기 아니에요. 본 얘기 아니라 다른 여성의 이야기를 쓴 건데도 여성이 썼기 때문에 시인과 화자가 거의 같은 사람인 것 같은 그런 혼동을 주는 거죠. 아닌 걸 알면서도. 자, 이 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도 저 안폭풍의 시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강남나무죠. 강남에서의 그런 애상적인 정조를 읊은 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실제로 난설원이 남편한테 이 시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시만 봐도 전혀 그런 느낌이 없는데도 사대부 여성의 시였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받은 것이죠. 근데 실제로 남편한테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알 수 없지만 또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신음, 김성립과 친구였다고 하는 신음이 남긴 기록을 정태재가 옮겨 쓴 건데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신혼초죠. 그래서 신음과 친구들이 김성립과 같이 과거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 한 명이 김성립을 놀리려고 말을 지어내요. 공부하러 왔다고 했는데 창문에 놀러다닌다. 이 말을 해서 슬쩍 여종이 듣게 합니다. 여종이 그 말을 듣고 쪼르르 난설원 달려가서 이르겠죠. 서방님이 지금 이러고 있대요. 자, 그렇게 하니까 난설원이 이제 보통 뭐 삐지거나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딱 친구들에게 음식과 술을 딱 보내요. 그 술병에다 글을 써줍니다. 그 글이 제가 지금 번역을 잘못 옮겼는데요. 낭군은 본래 무정한 분이신데요. 낭군은 본래 무정한 분이신데 아니신데가 아니라 무정한 분이신데 동접은 어떤 분이길래 이간질을 하는가? 우리 서방님은 별로 감정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정에 이끌리고 하는 사람이 아닌데 분명 공부하고 있을 건데 친구분은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이간질을 하세요? 이렇게 써가지고 딱 술을 보냅니다. 그래서 신음이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비로소 허씨가 아주 기상이 호강하고 시를 잘 쓴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남편 친구들한테 시를 보낼 정도면 남편한테 시 보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그 시가 정말 남편에게 보낸 시일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방탕한 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함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미수광이 방탕하다고 욕한 건 아닙니다. 이 시가 왜 문집에서 빠졌을까? 근데 당대에 그런 비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집에 넣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 이수광의 이 기록은 후대에 반복적으로 기록이 돼요. 그러면서 난설원에 대한 어떤 편견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게 왜 편견이라고 하냐면 이 두 작품만 가지고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난설원은 방탕하고 음란한 시를 쓰는 여성이다. 이런 식의 이상한 인식들이 좀 생겨나요. 나중에 보면은 조선 후기의 시와 같은 데는 아주 이상한 시가 실려요. 가위에 대한 시인데 가위로 옷감을 마름질하는 모습을 성행위에 빗댄 시인데 그냥 문답 해설이에요 보면. 근데 난설원의 작품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난설원의 이름을 끼워 넣기까지 할 정도로 난설원이 약간 그 공식적인 기록이 아닌 그런 야사 같은 기록에서는 음란한 시를 짓는 여성 이런 식으로까지 비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놀림거리가 되는 거죠. 일종의 스캔들처럼. 하지만 이 이수강이 말한 이 시가 방탕한 시가 아닌데 별로 이 의견에 찬동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기록한 자료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똑같은 이야기를 쓰면서도 그냥 이렇게 했죠. 이 절구 한 수가 인부에 회자되었는데 문집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뭐 그 이유를 무리하게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난설원 시, 제가 아까 그 난설원 시에 담겨있는 그 자유로운 욕망, 사랑 이런 것들이 막연하게 남성 문인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비방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런 기록들에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18세기 이후의 평가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18세기에 역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조선의 시인으로 난설원을 꼽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당연한 거죠. 점점 더 유명해지니까 중국에서는. 18세기에 보시면 홍만종 같은 시인이 있는데요. 홍만종은 조선 후기에 시화 총림이라고 하는 시화서 총집을 편찬해서 한국의 역대 시화를 집대성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소화 10편과 10편 보유라는 시화를 짓는데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선 후기에 가장 널리 읽힌 시화집입니다. 아까 남용익의 그 시화, 대제학으로서 영향을 미쳤다고 했잖아요. 홍만종은 그런 대제학 그런 게 아니지만 문인 지식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많은 시화를 보급을 하고 스스로도 뛰어난 시화를 써서 널리 읽힌 이제 그런 비평가인데요. 그 홍만종이 자신의 시화집에서 허씨 가문의 문운이 융성한 것을 특필하고 난설원을 그 중에 한 명으로 꼽았고요. 난설원이 중국에서 크게 인정받은 일도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중국은 우리나라를 한쪽에 치우친 변방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인들 가운데 뽑아 수록한 시가 한 편도 없었다. 그런데 난설원의 시는 가장 많이 뽑혔고 그 중에 상현요라고 하는 작품 크게 칭찬을 받았다. 이러면서 중국인의 평가를 또 수록을 했습니다. 자, 이 소화시평은 당대 조선 문인들이 거의 다 읽었던, 많이들 읽었던 책이에요. 대체로 긍정적이고 중립적인 시선에서 난설원에 대한 기록을 실었는데요. 아까 그 방탕 운운했던 이수광의 기록을 또 그대로 실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인식을 또 그대로 수용한 부분도 있는 것이죠. 자, 이희연도 조선 후기에 저명한 비평가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조선시, 특히 허경번, 난설원의 시를 칭송해서 모든 시선집, 조선시를 실은 모든 시선집에 난설원의 시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음은 이제 19세기에 역시 그 문학적인 안목, 비평가적 안목이 아주 뛰어났던 신위의 동인 논시절구입니다. 동인 논시절구는 그러니까 동국 사람이죠. 역시 신라, 고려, 조선을 통틀어서 명가 35명을 뽑아서 각 시 한 편씩 절구시를 지어서 평가를 했는데요. 그 안에 난설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규중의 여인은 높은 명성을 꺼리는 법이니 난설원의 평가가 세상에서 서로 다르네. 역시 너무 유명해서 비방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꽃 27송이 붉게 떨어지니 웃음 짓고 돌아가며 광한 꿈을 가리키네. 난설원이 연꽃 27송이가 서리달 속에 진다는 시를 짓고 정말로 27살에 하늘나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웃음 짓고 돌아가며 어디로 갔다? 신선세계로 갔다. 이렇게 난설원의 시세계를 이런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난설원 허씨는 규종 여성 시인 가운데 으뜸이니 중국 사람들이 그 문집을 다투어 샀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작설에 대해서 가소롭다 하고 일축합니다. 다음은 20세기 초 절명시로 유명한 매천 황현의 독국조 제가시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초당 가문의 색으로 보배로운 나무, 허봉, 허균, 난설원 중에 최고의 제주는 신선제주는 난설원이 갖고 있다 하고 티끌 세상에 오래 머물기 어려워 처량한 연꽃에 서리달만 비치네. 난설원이 일찍 죽은 것을 신선의 자질을 가지고 인간 세상에 머물기 어려워서 그랬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여기 보시면 14수를 지었으니까 조선의 시 대표하는 시인 14명 중에 난설원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20세기에 들어서 안금래라고 하는 이제 근대 신문이죠. 근대 신문에 동시총화라는 시화를 연재하면서 그 조선시대 내내 있었던 난설원에 대한 각종 비방을 조목조목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에는 이제 난설원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죠.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야기인데요. 난설원의 이름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이것이 여성 시인으로서의 어떤 아까 말한 비방과 또 사람들의 당시의 그 견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록들입니다. 자, 난설원은 굉장한 명성을 누리죠. 중국, 일본에서 다 문집이 출판이 됩니다. 신형이 높아지면서 이 난설원의 이름과 행적에 와전과 과장이 생기게 돼요. 그 잘못된 기록이 또 계속해서 반복이 되겠죠. 자, 대표적인 것이 일단 경번이라고 하는 명칭에 대해서입니다. 네, 경번은 자잖아요, 그죠? 난설원의 자, 이름은 초희, 자는 경번, 호는 난설원입니다. 호는 본인이 지었을 것이고요. 이름과 자는 아마도 아버지가 지어 주었겠죠. 초당 허엽이 지어 주었을 것인데, 자, 이름이 초희, 초나라잖아요, 그죠? 초희잖아요. 초나라 장왕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경번이라는 것, 경자는 사모하다라는 뜻, 그래서 번자는 그 초희의 그 초희에 해당하는 초장왕의 부인 번희를 사모한다, 번희를 본받는다, 현명한 부인이거든요. 그런 뜻으로 아버지가 지어준 자일 것인데 이게 어떻게 와전이 됐냐면 번천이라고 하는 두목지, 당나라의 두목이라고 하는 시인을 사모해서 경번이라고 자기가 호를 지었다. 난설원 스스로. 이렇게 소문이 나요. 근데 이거 왜 옛날 시인을 사모할 수 있잖아. 우리도 두보를 사랑할 수 있고 이백을 사랑할 수 있고. 이게 두목이 뭐로 유명하냐면 미남으로 유명한 시인이에요. 풍류남아 미남으로 유명했던 시인입니다. 그래서 김성립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제 뒤에 나올 건데요. 이런 시를 또 난설원이 지었다고 알려졌어요. 인간 세상에서 김성립과 이별하고 지하에서 길이 두목지를 따르리라 라는 시를 난설원이 지었대요. 지었을 리가 없죠, 그죠? 난설원의 자는 결혼하기 전에 이미 사역했다는 거 그렇죠. 자는 보통 15세 정도에 네. 본인이 짓는 것도 아니고 어른들이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어떤 아버지가 저런 호를 자를 지어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자는 보통 이름과 연결지은 뜻을 하기 때문에 초희이기 때문에 번희를 사모한다라고 지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호라고 잘못 알려지게 된 거고 어떤 경우에는 이름을 경번이라고 하고 굉장히 뒤섞여 있어요. 또 하나는 중국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남편 김성립이 임진왜란 때 순국한 뒤로 난설원이 재가지 않고 혼자 살다가 여도사가 되었다. 여도사는 도관에 그러니까 우린 여자 비구니 승려처럼 도관에 들어가서 있는 도사예요. 중국에는 도사가 많이 있으니까 양귀비도 도사로 있었잖아요, 그죠? 도관으로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었다는 설이 있으니까 정말 조선 사람들은 너무 황당한 거예요. 매우 개탄하면서 이 난설원의 오명을 씻어주기 위해서 조선인들이 발벗고 나섭니다. 적극적으로 변증을 해요. 자, 먼저 이제 신방의 기록인데요. 처음 보시면은 부인이 시에 능한 것은 하늘이 이뤄준 재주여서 그냥 배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된 거니까 대단한 건데 그것 때문에 누가 된다. 안 좋은 그런 일이 생긴다. 하면서 우리나라의 난설 허씨 또한 시 때문에 당시에 비방을 받은 것이 진실로 적지 않았다. 저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 게 시 때문에 비방을 받았는데 사실 시를 잘 써서 비방받은 게 아니고 여성이라 비방을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 난설 여도사라고 한 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경번이라는 호도 당시에 부박한 자들이 그를 욕보이라고 한 말인데 끝내 그것이 빌미가 되어 중국에까지 흘러들어갔으니 진실로 원통합니다. 이게 당시에 부박한 자들이 욕보이려고 한 말이라고 했는데요. 난설원 살아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돌았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까 그 신혼 때 친구들이 김성림이 기생집 간다고 장난쳤던 것처럼 친구들이 장난친 말들, 그때는 그냥 재미있는 장난이었을 수 있어요. 야, 너 와이프가 아내가 호가 경번인데 혹시 번천을 사모해서 경번이라 한 거 아니야? 네가 너무 못생겨서? 이렇게 친구들끼리 농담을 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장난이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약간 비방처럼 되고 난설원에 대한 이상한 스캔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어머니들 보면 임영웅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엄마는 임영웅이 너무 좋아서 이제 이름 바꾸겠어. 경웅으로 바꾸겠어. 이런 식의 장난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통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변증들이에요. 이제 18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19세기 초반까지 활동한 이서구라고 하는 이제 실학자죠. 이서구의 강산 필치에서 이렇게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거예요. 전경이 이게 열조 시집에 수록된 난설원의 소전이고 이 기록이 계속해서 중국에서 유포가 되거든요.
허경번은 자가 난설이고 조선입니다. 이름은 경번, 자는 난설이라고 된 겁니다. 그 형 본과 균이 모두 장원이다. 8살 때 지은 광안점 옥루 상령문. 이것도요 8살에 지을 수 없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약간 신화처럼 8살에 이거 지었어. 천재야. 이렇게 한 거죠. 진사 김성립에게 시집갔는데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김성립은 국난에 순국하였고 허는 결국 여도사가 되었다. 금릉 주장원, 주집원이 동국의 사신으로 갔을 때 그 문집을 얻어 돌아와서 드디어 중국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뭐 이건 맞는 말인데 그 전에 오명재라고 하는 사신이 와서 먼저 시집을 가지고 갔죠. 그래서 이 기록이 계속 반복이 되고 또 명시종이라는 책에서도 방금 그 말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 19도 수록했대요. 인간 세상에서 김성립을 이별하고 지하에 가서 두목지를 따르리라. 그리고 자기 오를 경건당이라고 했다. 당이라고 붙으면 당호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적이 없죠. 번천을 사모한다는 뜻이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서구가 변증을 합니다. 그러나 허 씨에겐 실제로 이런 일이 없는데 호사가들이 경강부행하여 퍼뜨려서 이러한 이름을 잘못 얻게 된 것이다 하고 뭐 이름과 호도 뒤섞이고 김성립 한자도 틀리고 김성립은 또 진사가 아니고 벼슬도 했다. 동국에 우리나라에는 도사가 없으니 이미 다 중국 역사책에 나와 있는데 웬 도사냐. 그리고 허 씨는 일찍 죽었으니 비록 도사가 되고자 했어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규경이라고 하는 좀 더 후대죠. 우리가 좀 이따 또 인용도 할 건데요. 이덕모의 손자입니다. 실학자 이덕모의 손자고 고증학적인 그런 저술을 많이 남겼어요. 경건당 변증설이라고 해서 아예 한 편의 글을 씁니다. 허초당의 딸 난설원은 저장랑 김성립의 부인인데 약간 재주가 있고 시에 능하여 난설원집 한 건이 세상에 전해지며 뭐 중부에서 유명해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이 부분 번천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다 경번당으로 알고 있는데 천하에서 허 씨를 다 경번당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허 씨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선현들이 그렇지 않음을 많이 변론하였다라고 해서 전인들이 변론한 내용들을 중략해서 이야기했고요.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그 본집, 문집을 살펴보니까 곡자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시대 아시죠? 난설화 12에도 적혀있는 자 아이들을 잃고 무덤 앞에서 울면서 울분을 담은 시인데요. 지난해엔 귀여운 딸애를 잃고 올해엔 귀여운 아들을 잃었다 하였다. 부분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이다.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떻게 아이를 셋이나 그죠? 둘이 죽고 뱃속에 하나 있었잖아요. 그럴 수 있었는가 하면서 내가 평소에 젊은 부녀자가 아무리 부분과의 사이가 좋지 않다손 치더라도 어찌 다른 세대의 남자를 사모하여 경번당이라 자호까지 할 수 있겠느냐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늘 어떻게 저런 경번이라고 하는 거 무슨 뜻일까? 라고 하다가 어떤 책, 학산훈원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뱉대요. 난설원이 경번당이라 좌우한 데 대해 세상에서는 두번천을 사모했기 때문이라는데 이 어찌 규정 부녀로서 사모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당나라 때 선녀 번고가 있었는데 어쩌고 했죠. 번부인이라고 하는 선녀예요. 그래서 번부인을 사모했다. 난설원이 유선씨를 짓고 신선세기를 동경했으니까 그런 남편과 함께 신선이 된 선녀가 된 사람이거든요. 이 번부인을 사모한다는 뜻으로 경번당이라 한 거다라는 기록을 보고 무릎을 탁 쳤다는 거죠. 이 말이 맞구나 하고 드디어 이 말이 어찌 억울한 누명을 깨끗이 씻어줄 수 있는 단안이 아니겠는가. 물론 이것도 틀렸죠. 그죠? 호가 아니에요. 경번당이랑 호가 있는 게 아니고 자이기 때문에 어릴 때 지은 거고 번부인을 사모한 건 아닌데 어쨌든 번부인을 사모했다는 것은 이상한 건 아니에요. 선녀를 동경한 거니까. 그래서 난설원과 어울리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보고 통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덕모의 천해지기서 기록인데요. 이제 이거 홍대영의 필담이거든요. 홍대영이 남긴 필담에도 있는데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이 난설원의 이름에 대해서 조선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의 시선 차이가 느껴져요. 자, 난공 반정규는 중국 문인입니다. 청나라 문인이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귀국의 경번당은 허봉의 누이 동생으로서 시에 능해서 그 이름이 중국의 시선집에 실렸으니 참 훌륭한 일이다 라고 칭찬을 해요. 그런데 이 여러분 홍대영 다 아시죠? 신학자로서 아주 변형적인 세계관을 제시했던 뛰어난 인물인데 이 홍대영의 말을 보면, 이 담원의 말을 보면 어떤 여성 인식에 있어서는 좀 후진적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 부인의 시는 훌륭하지만 그의 덕행은 전혀 그의 시에 미치지 못합니다. 덕행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남편 김성립은 재주와 외모가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29도 이야기하면서 사람 됨이 별로다.
라고 비방을 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 조선에서 이미 다 아니라고 했는데도 담원은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또 시가 뛰어나지만 덕행 별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홍대영은 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시를 잘 안 지었어요. 정말 이과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난설원의 뛰어난 시의 가치, 사실 다른 문인들은 시를 좋아하는 문인들은 그 난설원의 시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뭐 덕행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뭐 미작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담원은 또 굉장히 점잖은 선비예요. 중 가서도 술도 하나도 안 마시고요, 시도 안 짓고요. 근엄하게 학술적인 이야기 하다가 보면 옆에서 막 좀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할 정도였는데 이렇게 아주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소문인데 이거를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국 사람 반응이 재밌어요. 뭐라고 하냐면 뭐 그걸 가지고 그러냐. 아름다운 부인이 못난 남편과 부부가 되었으니 어찌 원망이 없을 수 있겠나. 라고 합니다. 난설원이 질시는 아닌데 어쨌든 옹호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그냥 그 여담이지만 이 사실 난설원 때문에 김성립 좀 억울해요. 그죠? 아니 못생겼다 이런 거 나온 적도 없는데 못났다, 재주가 별로다, 외모가 별로다 막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왠지 난설원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니까 좀 그런 남자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김성립은 과연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근데 사실은 이 김성립의 집안도 굉장한 그 양천호 씨 허균의 가문에 필적하는 뛰어난 집안이고요. 이 허균은 허봉과 그 아버지 허엽이 얼마나 고르고 골라서 거기에 시집을 보냈겠어요. 애지중지하는 딸인데. 그래서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 재주에 김성립도 분명히 본 거죠.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인물이라서 시집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왕조실록이나 다른 기록들을 보면 김성립이 재주도 있고 기상도 호방하고 정의롭고 괜찮은 인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뭐 못생기고 못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허균이 좀 계속해서 허균이 우리 누나랑 남편이 사이가 별로 금슬이 별로 안 좋았다라고 하고 또 이런 기록도 남겨요. 우리 매형은 그렇게 식견이 있진 않은데 이상하게 또 과거 시험 잘 보더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허균이 볼 때 눈에 차지는 않았지만 당대에 촉망받는 인재기는 했습니다. 그럼 이건 난설원이랑은 왜 그랬나? 예전에 이런 부부 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모르고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좋아서 금슬이 잘 맞고 친하게 지내기도 하지만 그냥 대면대면 한 경우도 있고 뭐 촉을 두기도 하고 그냥 부인이랑 그냥 예의 바르게 예의만 지키며 사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난설원의 어떤 뛰어난 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김성립이 이랬던 거지 둘 사이가 나빴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까지 난설원의 재주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돌봐줬던 남편은 아니었던 건데 좀 억울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김성립은요. 인지네라한테 승복하고 훌륭한 인물인데 자 이것에 대해서 이덕무는 뭐라고 하냐면 사실 난설원이 억울한 건데 그것에 대해 비판하기보다는 아니 담원이 어떻게 저 경번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변증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도사 이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와전된 것을 그대로 두면 중국 사람들이 나중에 시화를 편집할 때 홍대용의 말을 진짜처럼 실을 거 아니냐라고 해서 역시 또 경번당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변증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또 유여시가 그 난설원의 작품을 문제 삼았던 것 때문에 기박한 운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난설원의 이름이 문제인데요. 난설원이 경번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것, 조선의 남성 지식인들은 굉장히 이것을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난설원이 지하에서 원통해할 거다. 이 오명을 씻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난설원에게 그렇게까지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비록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었다고 해도 만약 난설원이 지하에서 이걸 보고 있었다면,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었다면 중국 문인들이 자신의 재주를 인정해주고 내 작품을 사랑해준 것을 기뻐하고 또 고마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왜 이렇게 원통했나? 이 상황이 억울하고 답답했던 것은 사실은 난설원이 아니라 조선시대 남성 지식인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이제 중국에 가면 자기 나라 자랑을 하잖아요. 우리 조선 동방예의지국이야. 그럼 너희 나라 뭐가 그렇게 뛰어나 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혹시 두 가지 뭔지 아실까요? 조선이 뛰어난 점으로 자랑했던 것.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첫 번째는 3년상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른다. 이게 자랑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성, 과부가 계가를 하지 않는다. 이게 나라의 자랑이었어요. 실제로는 둘 다 좀 과장입니다.
3년상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 일부 계층뿐이었고 백성들은 3년상 못 지었고 또 하급 관리들은 자기가 뭐 군대 가야 된다 하면은 1년상도 못 치르고 불려가야 했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우리 백성들이 다 주자가리를 따르고 3년상을 치르자라고 말해놓고 여성들이 개가하지 않는다. 과거 개가하지 않는다를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그런 나라인데 인간 세상에서 남편과 헤어지고 다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조선의 덕을 손상하는 일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이름을 날린 뛰어난 여성 시인인데 그런 덕행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를 이 조선 지식인들은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도사가 된다 말도 안 되죠. 그죠? 사대부가 여성이 기생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답답하고 억울했던 것. 특히 난설어는 이것도 당혹스러운 거예요. 지방과 가문을 넘어서 이름을 알리고 외국에까지, 중국에까지 게다가 자기 시기에 뛰어넘어 후대까지도 이름을 알린 아주 대단한 문인이었죠. 이 조선의 남성 문인들은 그 점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조선 여성의 이름이 외부에 알려진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워했던 거예요. 난설원의 오명을 씻어내고 원통함을 풀어준다. 사실 이런 해명은 이런 당혹스러움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남성 지식인들의 어떤 그런 것이었죠. 이규영이 독해하다 했는데 그 독해한 것은 안도감이죠. 아 다행이다. 난설원이 진짜로는 방탕한 여성이 아니었구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라고 한 거죠. 자, 이 중국에서는 이미 명나라, 청나라가 되면은 집안에서 여성들이 문학활동을 했고 자기 뭐 아내의 시집을 엮어서 외국인들에게 자랑도 했고요. 출판도 했고 그러니까 문화가 이미 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 때 문인들은 난설원에 대한 이야기를 꼭 꺼내면서 굉장히 자랑스럽다. 조선의 뛰어난 일이다라고 칭찬을 했는데 조선 문인들은 경번이라고 하는 거라든가 뭐 도사가 되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박지원 다 알죠. 열알리의 박지원이고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지식인이고 새로운 사상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박지원이 난설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 여기 보시면 난설원 허씨의 일 실려있다 경건당 이야기하고 자기가 그걸 변론을 했다고 해요. 제가 여기서 생략을 했는데 난설원의 뭐 또 덕행인 이런 얘기 했다가 중국 문인들이 약간 비웃음도 사고요.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 사람이요 윤곡이 말하였다 하고 회암우동 청나라 문인인데요. 그 사람의 외국 죽지사의 첫머리에 귀국 조선에 대한 일이 수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양화도 입구에 살굽고 붉은데 팔도의 가요가 동국의 품이라. 가장 그리운 건 여도사 비경이 상량문 지으러 광안궁에 갔던 일. 여도사 비경은 난설원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상량문, 광안전 배경으로 상량문을 언급한 거죠. 그래서 조선에 갔더니 난설원의 시가 생각난다. 그런 난설원의 글이 떠오른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거기 주석에 규수 허경번은 뒷날 여도사가 되었다. 경번의 도사까지 싫은 말 다 들어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박지원이 경번이란 명칭이 잘못되었음을 자세히 변증하고 윤기 중국 사람 두 사람이 그것을 기록해 갔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한 변증을 중국 책에 실을 것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훈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훈계를 하냐면 대체로 규중에서 시를 읊는 것은 본래 아름다운 일이 아닌데 외국의 일개 여자로서 그 명성이 중국에 퍼졌으니 현다하였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우리 동방의 부인들은 일찍이 이름과 자가 본국에서도 알려진 바가 없거늘 이름 있어도 이름 쓰지 않는 거죠. 이씨, 김씨 이렇게 씁니다. 난설이라는 호 하나만도 지나친데 기생들은 호가 있죠. 사대부 여성은 호 같은 거 있어도 알리지 않아요. 하나만 더 지나친데 화물며 경번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곳곳에 기록되어 1000년 동안 씻기 어렵게 되었으니 재주 있는 규중 선비들 여성들이 거울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박지원조차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난설원이 얼마나 답답하게 했겠어요. 그죠? 천재적인 재주를 타고나서 가만히 있어도 막 재주가 흘러나오는데 게다가 집에서는 워낙에 오빠와 아버지가 선양을 해주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무리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잠깐 아까 우리가 표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난설원이 표절이라고 하는 별로 좋지 않은 말과 연결되는 것은 썩 듣고 싶지 않은 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덮으려고 하고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일도 생깁니다. 하지만 난설원은 지금 점점 이제 그 이름이 번역이나 이런 걸 통해 알려지고 있고 제 생각에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지만 새로운 한류의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설원이라는 시인은. 이럴 때 게다가 또 표절 문제 중국이랑 얽혀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덮어놓기보다는 이제 시민들도 다 난설원의 표절 문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생긴 거야.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하고 되도록이면은 합리적이고 말이 되는 설명들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난선의 시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온당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아까 좀 길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통 이런 대중적인 강연에서는 그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공유해야 할 문제다. 그리고 한시의 작법이라든가 편찬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자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회피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난설원의 이름에 대한 부분 제가 정리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난설원은 그의 시뿐만 아니라 여성의 이름, 즉 명성과 관련해서도 하나의 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지원의 시대, 이때는 사대부가 여성이 교육을 받고 시를 짓는 일은 그렇게 희귀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가문에서는 딸과 부인, 며느리의 시작 활동을 격려하고 그것으로 가문의 이름을 현양한 경우도 있었고요. 문집도 내줬습니다. 만약 난설원이 조금 더 늦게, 즉 18세기나 19세기에만 태어났어도 그때와는 조금 다른 상황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박지원의 이 기록을 볼 때 여성의 이름이 가정 밖에서 회자되는 일의 그 불편, 그것은 이 시대 때도 여전했고요. 비록 재주가 있다 해도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은 이 시기까지도 결코 없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난설원에 대한 후대의 평가에서 오는 이 부분을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현대에는 아무도 난설원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유로 비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방받았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난설원이 더 주목받고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는 여성 작가가 되어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과거의 비방 또는 아까 칭찬도 많이 썼죠. 비방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여성 시인으로서 뛰어난 여성이라 하기도 했지만 여성 성별과 상관없이 시사에서 공정하게 난설원 시의 성과에 대해 주목한 기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고 또 이 난설원이라는 시인, 그 시인의 시세계를 또 있는 그대로 우리 품에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이런 난설원의 문학에 대한 전달자로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증이 좋겠습니다. 아유, 잘 들었습니다.